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 3개월 차에 들어선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우리 부부는 22살에 결혼해서 올해로 결혼 6주년을 맞았어요. 22살이면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지만 저희 부부가 결혼을 서두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둘 다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고 시설에서 자랐거든요. 하늘 아래 홀로 버려졌던 우리 두 사람에게는 기댈 곳이라곤 서로의 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고 그 결정엔 아직도 후회가 없어요.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또래 친구들에 비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우리 부부에게 시련은 일상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시련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희 부부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어요. 바로 남편의 친모, 제 시어머니가 남긴 상처였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부는 돌도 되기 전부터 시설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거의 인생의 시작부터 함께했다고 할 수 있죠. 어릴 때는 형제처럼 한 이불을 덮고 자랐고 청소년기가 돼서는 친구처럼 등하굣길을 함께했어요. 학교와 사회에서 받는 차별도 내 옆에 있는 남편 덕분에 참을 수 있었고 현실의 벽 앞에 좌절했을 때도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우리는 시설을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나이에는 꽤 큰 돈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월세방 보증금도 될까 말까한 금액의 정착금으로 시설이라는 울타리 밖에 새로운 둥지를 틀어야 했죠. 남편과 저는 부동산 거래 앱에 올라온 저렴한 월세방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앱에 올라와 있던 매물은 막상 찾아가 보면 다 빠지고 없기 일쑤였고 부동산 중개사가 소개해주는 집은 가격도 높고 시설도 형편없는 게 태반이었어요. 아직 사회 경험이 없던 저희는 방을 구하러 다니는 내내 닳고 다른 어른들한테 휘둘리기만 했죠.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저희한테는 한정된 금액 외에는 더 이상 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기 때문에 나쁜 어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학생, 그 돈으론 서울에서 방 못 구해. 그러지 말고 부모님한테 말해서 돈 좀 마련해 달라고 해봐. 지금 가진 돈에 돈 1,000만 더 해도 훨씬 좋은 방 구할 수 있다니까. 설마 부모님이 자식 위해서 그 정도 못 해주실까? 누군가에겐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두 사람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그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결국 방구하는 게 녹록치 않았던 저희는 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며칠도 안 돼서 대학가 주변에 저렴한 방을 구해주었어요. 그렇게 구한 방 중에 하나는 제가 하고 나머지 방은 남편이 하기로 했는데 계약 첫날 돌연 남편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지 뭐예요. 야, 너 정말 계약 안 할 거야? 퇴소하면 당장 갈 곳도 없잖아. 그게 어쩌면 방을 구하지 않아도 될지 몰라서 말이야. 왜? 혹시 숙식 제공되는 일자리라도 구한 거야? 그래서 그래? 좀 비슷해. 내가 확실해지면 그때 말해줄게. 남편이 뜨뜻미지근한 대답을 하곤 자리를 피하는 통에 내심 서운하긴 했지만 평소 저보다 꼼꼼한 성격으로 봐서 분명 섣불리 저러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퇴소를 앞두고 하루는 남편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시원아, 이거 비밀인데 나 엄마 찾았어. 시설에서 나가면 엄마랑 살 거야. 무엇보다 반가운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은 서로 같은 처지였기에 누구보다 가깝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같은 처지가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난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는데 남편은 저 멀리 밝은 곳에 나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냥 축하해 줄 수만은 없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축하한다는 말은 했지만 그런데 이어진 남편의 말에 약간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이거 원장님이랑 선생님들한테는 비밀이다.
실은 엄마가 나랑 살 집을 구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내 정착금도 보태야 하거든. 그러니까 나 엄마 찾은 거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걱정 마, 얘기 안 해. 근데 나는 좀 걱정이 돼. 너희 엄마가 정말 같이 살겠다고 한 거 맞는 거지? 집은 어디에 구했는지 가봤어? 솔직히 돈이 부족하면 집 규모를 줄여가면 될 텐데 굳이 네 정착금까지 달라고 했다는 게 나는 좀 마음에 걸려.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야, 이시원, 너 지금 우리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아무렴 엄마가 자식한테 거짓말을 하겠냐? 왜? 내가 엄마 찾았다니까 배 아파서 그래? 나랑 같은 고아로 살다가 나만 탈출하는 것 같아서 배 아파 그러냐고. 정연이 너 무슨 말이 그러니? 난 그저 네가 걱정돼서.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뚝 자르며 말했어요. 됐어. 그깟 걱정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내 일에 상관 마. 시설 퇴소를 며칠 앞두고 20년 가까이 친구이자 남매처럼 지냈던 우리는 그렇게 갈라서게 되었어요. 퇴소 후 저는 계약해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라고 해봐야 약간의 옷가지와 책, 그리고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살림도구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사라고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해가 지고서야 어느 정도 정리를 마치고 밥을 먹게 되었어요. 이삿날에는 짜장면이라도 이사를 도와준 대학생 봉사자분들과 방바닥에 둘러앉아 먹는데 순간 이 자리에 없는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소대로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짐도 나르고 제 걱정을 해줄 친구인데 방범창은 튼튼한지 누수가 되는 곳은 없는지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집안을 살피며 잔소리를 해댈 녀석이 더는 내 곁에 없다는 걸 깨닫자 부모 잃은 새처럼 어깨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던 터라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나한테 그따위 소리나 해놓고는 사과도 않고 나보다 하루 일찍 퇴소를 해버린 남편이 믿기도 했어요.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나도 너 있고 혼자 잘 살 거다. 앞으론 길에서 우연히 보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자. 속으로 이를 박박 갈면서 단무지를 씹어댔죠. 이사를 마친 그날 혼자 텅 빈 방에서 잠을 자려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 넓은 방도 아닌데 작은 소리도 울리는 게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어요. 평소 제 옆에서 귀찮게 하던 동생들도 없고 제 물건에 손을 댈 짓궂은 애들도 없으니 좋아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귀찮았던 순간들이 그리워지기까지 한 거예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허전한 거구나 하는 걸 퇴소 전날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남편이 그립더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감상에 빠져 살 수만은 없었어요. 이제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온전히 제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열심히 벌어야 했거든요. 당시 저는 아직 고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전부터 하고 있던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도 졸업하고 시간이 많아서 타임을 늘렸더니 엄청 피곤해서 퇴근하고 나면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잠들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피곤에 쩔어서 잠이 들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시각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잘못 누른 거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이번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문 밖에 저 사람이 당장 현관문을 뜯고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이 시간에 도움을 청할 곳도 없어서 막막한 그때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원아, 나야 정연이. 안에 있으면 문 좀 열어줘. 정연이란 말에 순식간에 긴장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니네 화가 치밀었죠. 야, 지금이 몇 시인데 남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열래? 볼멘 소리를 하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글쎄, 야 이정연, 너 꼴이 왜 이래? 제 눈앞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은 서울역에서 보던 노숙자나 다름없었어요. 정말 미안한데 나 며칠만 재워주면 안 될까? 나 갈 데가 없어.
창피함도 무릅쓰고 나를 찾아온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울먹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돌려보낼 수가 있겠어요. 야, 친구끼리 뭐가 미안하냐? 이 멍청아. 그딴 소리 할 시간 있으면 당장 들어와서 씻어. 너 냄새 엄청 구리니까. 저는 남편을 데리고 들어와 욕실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곤 제가 가진 옷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큰 바지랑 티셔츠를 꺼내 욕실 문 앞에 놓았어요. 아무래도 상태를 보아하니 며칠 굶은 것 같아서 라면을 끓이고 비상용 햇반도 하나 데웠어요. 씻고 나온 남편은 제 예상대로 배가 많이 고팠는지 자존심이고 뭐고 허겁지겁 라면을 먹느라 바빴어요. 밥을 다 먹은 남편은 그제야 잊었던 창피함이 밀려왔는지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너 엄마랑 산다고 친구도 버리고 가더니 왜 이 꼴로 왔냐? 혹시 너 엄마한테 쫓겨났냐? 그러자 남편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20년간 같이 살았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서 당황한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죠. 한참을 흐느끼던 남편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됐는지 지난 한 달여간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었어요. 퇴소하던 날 택시에 짐을 싣고 함께 살기로 한 집까지 갔더니 정작 그 집에선 엉뚱한 사람이 나오더래요. 같이 살 집을 구한다고 남편의 정착금까지 받아간 엄마는 돈만 챙기곤 호련히 사라진 뒤였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는 멘트만 흘러나왔고요. 엄마한테 2번이나 버려졌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게다가 정착금마저 뺏겼으니 당장 살 집을 구할 길도 없었죠. 그렇다고 길바닥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고등학교 동창한테 짐을 맡기고 엄마를 찾아 나섰지만 떨어져 산 시간이 길었던 만큼 남편은 자기 엄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무작정 엄마를 찾아 나섰던 남편은 가지고 있던 돈도 떨어지자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했고 그러다 저를 찾아온 거였죠. 제 집 근처까지 왔다가 염치가 없어서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던 남편은 결국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엄마라는 그 인간이 사람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알았어. 이제 그딴 엄마 잊고 살아. 넌 버려진 게 아니라 네가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 잊고 나랑 여기서 살자. 다시 일자리도 구하고 예전처럼 그깟 부모 없는 셈 치고 살자. 달라질 건 없어. 애초에 우리한텐 부모가 없었잖아. 결국 그날 밤 남편은 눈이 퉁퉁 붓도록 오열을 했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울었어요. 이제 정말 세상에는 우리 2사람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설에서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탓에 원룸에서 함께 지내는 건 그리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 일하는 시간이 달라서 제가 집에서 잘 땐 남편이 일을 했고 제가 출근할 시간엔 남편이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다 모처럼 쉬는 날에는 함께 시장을 가다가 밥도 해먹고 가끔은 영화를 보러 나가기도 했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서로에 대한 감정도 서서히 변해갔어요. 어릴 때부터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살았던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거든요. 22살이 되던 해 우리는 따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했어요. 몇 년 뒤에는 신혼부부 임대주택도 신청해서 집도 넓혀갈 수 있었고요. 그 사이 둘 다 정규직으로 취직을 해서 생활도 많이 안정되었죠. 남편은 택배기사로 일을 했고 저는 다이소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물론 일은 힘이 들었지만 4대 보험까지 되니 저희처럼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보다 좋은 직장은 없었죠. 어릴 때부터 힘든 순간을 함께 버텨와서 그런지 우리 부부에게는 부부 이상의 끈끈함이 있었어요. 일종의 전우애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일찍부터 함께 살아와 그런가 사소한 것 하나도 서로 상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딱 하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아이 문제였죠. 남편은 우리가 외롭게 살아온 만큼 아이를 많이 낳기를 바랐지만
저는 반대였어요.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한 우리가 자식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거든요. 괜히 낳아놓고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아직은 젊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이게 우리 두 사람의 타협점이었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20대 후반이 되었고 이제는 슬슬 아이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문제는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 일로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평소 어지간한 일은 제 뜻을 따라주는 남편이었지만 아이 문제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팽팽하게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던 어느 날 남편 겉옷에서 비싼 한정식집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1인분에 5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2인분을 주문해서 세금 포함 13만 6천 원이 나왔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부부는 기념일에도 이런 고가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누굴 만났길래 이 돈을 내고 밥을 먹었나 의심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즈음 부부 사이가 소원해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후로도 남편 주머니에선 의심스러운 영수증들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극장 티켓부터 평소에는 다니지 않던 고가의 커피 전문점 영수증, 심지어 모텔 숙박 영수증까지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외도의 증거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뒤를 밟기로 하곤 쉬는 날 아침부터 외출을 하는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남편은 렌트카까지 빌려서 누군가를 태우고 교회로 나가더군요. 도착한 곳은 과천에 있는 놀이동산이었어요. 나와는 한 번도 이런 곳에 온 적이 없었는데 남자가 바람이 나니 사람이 변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가까이 가서 보니 남편과 팔짱을 낀 여자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젊은 여자가 아닌 중년 아줌마였거든요. 두 사람은 연인 사이라기보다는 딱 봐도 부모 자식처럼 보였어요. 순간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2번이나 자기를 버린 엄마랑 저렇게 다정하게 다닐 리는 없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나 몰래 모자가 만나왔던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더는 남편의 뒤를 밟지 않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한테 물었죠. 오늘 놀이동산에서 데이트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너 거기 왔었어? 설마 나 미행한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하니? 그동안 네 주머니에서 나온 식당 영수증, 커피 전문점 영수증, 심지어 모텔 영수증까지 딱 봐도 외도 증거였어. 내 남편이 나 몰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했을까? 너라면 그랬겠니? 그러니까 말해. 그 여자 누구야? 설마 너희 엄마 다시 만나니? 제 물음에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맞아, 우리 엄마야.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됐어.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너도 알잖아. 한동안 우리 냉전이었던 거. 아이 문제로 사이도 안 좋은데 우리 엄마 문제까지 꺼내면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 좀 이따가 말하려고 했어.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믿어줘.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다시 나타난 건데? 그보다 넌 화도 안 나니?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었어? 엄마도 그땐 어쩔 수 없었대. 전세 사기를 당해서 나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랬던 거래. 엄마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어졌는데 괜히 나한테 기대게 될까봐 일부러 피하신 거래.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믿으라고요? 야, 넌 그 말을 믿냐? 적어도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는 알려줬어야지. 그랬으면 네가 네 엄마 찾아다니느라 노숙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나 솔직히 니네 엄마 말 안 믿어. 아니, 못 믿어. 다른 것도 아니고 너한테는 목숨 같은 정착금이었어. 그걸 뺏어가 놓곤 어떻게 뻔뻔하게 네 앞에 다시 나타나. 너 바보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아직도 믿냐고. 나도 알아. 나도 엄마가 의심스러워. 하지만 엄마잖아. 엄마니까 믿고 싶은 거야. 엄마가 날 속였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시원아, 우리 엄마 한번 믿어주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울먹이는 남편을 보자 저도 마음이 시큰해졌어요.
저라고 남편 마음을 모르겠어요. 세상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상처를 받을 게 제 눈에 훤히 보였으니까요. 그래도 남편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더라고요. 내 인생의 유일한 가족이자 버팀목인데 나마저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뒤 정식으로 시어머니를 집에 초대했어요. 자식을 2번이나 버린 모진 사람치고는 꽤나 수수하고 선해 보이는 인상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식 가슴에 2번이나 비수를 꼽았을까 의아할 정도였죠. 남편은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자기 엄마한테 저를 소개했어요. 시설에서 함께 자라온 것과 자기가 힘들 때 선뜻 방 한 켠을 내어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랬구나. 그때 그 친구구나. 미안해요. 내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그쪽한테도 신세를 지게 되었네요. 엄마도 참 그쪽이 뭐야 며느리한테. 하참 그렇지. 내가 죄 많은 애미라서 며느리라고 부를 염치가 없네. 괜찮다면 날 시어머니로 받아줄래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싫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말 놓을게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며느라. 제 손을 꼭 잡으시곤 선하게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제 눈에는 가면 쓴 독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날 인사를 나눈 뒤 시어머니는 수시로 집에 찾아왔어요. 택배 일을 하는 남편은 늦게 퇴근을 해서 먼저 퇴근해 있던 제가 시어머니를 만난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시어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처음엔 나긋나긋하게 저를 대하시던 시어머니는 조금씩 특유의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들었어요. 제 반찬 솜씨를 가지고 타박을 하거나 옷장에 걸린 남편 옷을 보고는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예, 넌 네 남편을 뭘로 아는 거냐? 세상에 이게 옷이니? 거적대기지? 어떻게 된 게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니? 넌 네 입을 옷은 사들이면서 네 남편은 이렇게 거지꼴로 다니게 하니? 지금까지 이러고 산 거야? 세상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 너 애 안 갖겠다고 그랬다며?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직 마음의 준비를. 그러자 제 말을 딱 자르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예, 니들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하나라도 더 낳아서 북적대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근데 뭐? 마음의 준비? 넌 무슨 놈의 준비를 6년이나 하니? 그 놈의 마음은 이번 생에 준비가 되긴 하는 거냐?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애부터 가져. 난 또 뭐 대단한 이유라도 있다고? 네 고집 때문에 우리 집 대끈을 생각 말고 얼른 애부터 낳아.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은 익히 들어와서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이렇게 심하게 실감하게 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은밀한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자기 뜻대로 휘저으려 하셨어요. 솔직히 당장이라도 대들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언제부터 엄마 노릇을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괜히 잘 살고 있는 우리 부부 사이에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가만 계세요.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이 말을 그대로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따졌다가는 상처는 고스란히 제 남편이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기암을 토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하루 이틀 주무시고 가시는 날은 몇 번 있었는데 아이의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겠다지 뭐예요? 그 말에 놀란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그건 이 사람이랑 상의를 해봐야 해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아니, 네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사는 걸 네 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니? 너 혹시 엄마가 너 시설에 버렸다고 미워서 그러는 거니? 그런 거라면 알았다. 내 생각이 짧았어. 엄마는 이제라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면서 그동안 못 준 적 나누고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인데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구나. 내 아들이 날 이렇게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보란듯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마음 여린 제 남편을 자극하자 남편은 집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시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엄마를 미워해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단지 우린 한 가족이니까 시원이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
그럼 며느리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나 이 집에서 살아도 되겠니? 공은 돌고 돌아 제게 던져졌고 지금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헤어진 지 28년 만에 모자로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을 떼어놓는 천하의 인정머리 없는 여자가 되는 거였어요. 제 처분만 바라고 있는 두 사람의 눈빛에 저는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허락을 하자니 내가 힘들 게 뻔했고 반대를 하자니 마음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말로는 맞벌이를 하는 저희 부부를 대신해 살림을 살아주겠다고 했지만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보면 집안은 돼지우리나 다름없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까대기에 제품 정리까지 하느라 온몸이 천근만근인데 엉덩이 한번 붙일 새 없이 시어머니는 일을 시켰어요. 얘, 너 음식 간 좀 약하게 해야겠더라.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그리고 반찬에 신경 좀 써라. 육류는 소량으로 자주 먹는 게 좋아. 우리 아들이 몸 쓰는 일 하는 앤데 풀떼기만 먹여서야 되겠니? 그리고 상해 생선도 자주 올려라.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은 건 알지? 그리고 반말인데 넌 흰쌀밥밖에 못하니? 요즘 귀리나 카무트 같은 잡곡도 많이 팔던데 그런 것도 좀 섞어서 해. 하나를 먹더라도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생활비 한 푼 안 내면서 어찌나 따지고 가리시는 건 많은지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고 난 뒤로 생활비가 배는 더 들었어요. 거기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세탁기 한번 안 돌리면서 빨랫감은 또 왜 그리 많이 내놓으시는지 몰라요. 당신은 같은 이불을 3일 이상 못 덮는다면서 이불 빨래만 일주일에 2-3번은 시키는데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깔끔 떨 거면 당신이 세탁기 좀 돌리면 좀 좋아요. 꼭 일하고 돌아와 지친 저한테 시키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처음 약속과 달리 저는 늘어난 집안일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날로 높아지자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집안일 좀 분담해서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는지 아세요? 멀쩡히 TV를 보고 있다가 제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며느리가 시애미 구박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 자식 버리고 산 주제 이제 와서 애미 노릇하겠다고 찾아온 내가 미친년이야. 며느라, 내가 다 잘못했다. 네 말대로 네가 시키는 일 다 할 테니까 나가라는 소리만은 하지 말아다오. 내가 내일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도 짓고 청소에 빨래까지 다 맡아 할 테니까 나 좀 내 아들 곁에서 살게 해주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남은 인생 금쪽 같은 내 새끼 곁에서 살아보고 싶은 애미 마음을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시키는 건 다 할 테니 제발. 시어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내 다리를 잡고 통곡하자 남편이 제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야, 이시원,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너 없을 때 너 항상 이렇게 우리 엄마를 구박했던 거니?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이래? 나도 용서하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고. 아들아, 이러지 마라. 얘는 잘못 없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집안일 소홀히 해서 그래서 얘가 한 소리 한 것뿐이야. 다 이애미 탓이니까 네 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아주 누가 보면 제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줄 알 정도로 시어머니는 쇼를 해댔어요. 적어도 남편은 어머니의 눈간에 확실히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이후 처음으로 얼굴까지 붉히며 제게 화를 냈고 제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일로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언제고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상대로 단물만 빼먹고 버릴 게 뻔했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남편이 믿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 남편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참고 버티기로 했죠.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제게 너무했다 싶었는지 제 눈치를 슬슬 보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때다 싶었는지 남편과 제 사이에서 일부러 회방을 놓더라고요.
평소에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던 시어머니는 아들 먹인다고 삼계탕을 끓이질 않나, 갈비찜을 하질 않나, 아주 눈물겨워서 혼자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남편은 난생 처음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무래도 저한테 미안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들, 왜 이렇게 안 먹어? 엄마가 기껏 힘들게 만들었는데 좀 더 먹어봐. 엄마, 미안한데요. 나 정말 속이 안 좋아서 그래요. 나중에 먹을 테니까 엄마 먼저 드세요. 왜? 몸이 어디 안 좋아? 혹시 아픈 데 있는 거니? 그런 거면 엄마랑 병원에 가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자고. 아니에요. 그냥 하루 푹 자면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치더라고요. 네가 의사야? 니깎게 뭘 한다고 병원에 안 간대? 가서 검사 받고 몸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노력을 했는데 네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땐 내가 억울해서 어떡하냐고. 우리 상우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데. 별거 아닌 일에 폭주한 시어머니에 남편도 저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도 그제야 자기가 한 행동이 과하다는 걸 느꼈는지 수습을 하려고 안달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걱정돼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어. 하지만 이미 남편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변한 뒤였어요. 아들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요? 아들 누구요? 방금 말한 상우라는 사람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다 설명할게. 일단 진정하고 숨 좀 고르고 얘기하자. 그냥 하세요. 저 멀쩡하니까. 왜 내 건강을 상우라는 사람이랑 관련지어 말하신 건데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장기라도 떼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을 앞둔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바들바들 떨 정도로 긴장한 티가 역력했어요. 실은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다. 어릴 때부터 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는구나. 그런데 애 아빠도 간이 안 좋아서 안 된다고 하고 나도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몸 상태가 그리 좋지가 않아. 믿을 거라곤 너 하나뿐이야. 이렇게 된 거 부탁 좀 하자. 우리 상우한테 간 좀 떼어줘. 많이도 아니야. 너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떼어갈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다.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돈도 아니고 이젠 간까지 떼어달라고요? 나만 놓고 버릴 땐 언제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이용해 먹고 가는 게 무슨 엄마래요? 그런데도 남편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제 간이면 돼요. 그거면 엄마가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거 필요 없어. 엄마는 제발 우리 상우 위에 간만 떼어준다면 정말 바랄 게 없이 행복할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자기 엄마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모습에 결국 남편은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남편이 어떤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지 누구보다 잘 알겠는데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이제 일이 다 성사됐다 싶었는지 들뜬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네가 택배 일한 데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일이니 따로 운동 안 해도 몸이 튼튼할 거 아니니. 이식 수술할 때 장기 공여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최고로 쳐주는 게 젊고 튼튼한 20대 장기란다. 아무래도 장기가 싱싱하니까. 자기 아들을 두고 싱싱한 장기 취급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순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내 남편을 두고 싱싱한 장기가 어쩌고 어째? 당신이 이고도 엄마야? 당신이 사람이냐고. 어떻게 자기 아들 마음은 생각 않고 배 갈라서 장기 빼갈 생각만 해? 상운지 뭔지 그 아들은 귀하고 눈앞에 하는 이 아들은 고작 간 빼먹을 수 있는 껍데기로만 보이는 거냐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남편 간을 빼가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 안 줄 거야. 손톱만큼도, 아니 눈곱만큼도 안 돼. 당신한테는 이 사람이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한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야. 당신이 함부로 상처 줘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친 소리 그만하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당장 꺼지라고. 이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지랄이야? 야, 내가 언제 너한테 간 떼어달라고 했냐?
내 아들한테 엄마가 간달라고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얘는 내가 낳았어.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넌 빠져. 처음부터 눈에 거슬린다 했더니 끝까지 방해를 하고 지랄이야. 아들, 이런 여자랑 말 섞지 말고 엄마랑 병원부터 가자. 가서 이식 적합검사부터 받고 수술 날짜도 잡아야지. 시어머니는 제 남편 손을 끌어당기며 병원에 가자고 재촉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 손을 뿌리치며 그러더군요. 내가 간을 줘야 엄마가 행복하다면서요. 그래, 그러니까 엄마랑 병원 가자. 싫어요. 나 병원 안 갈 거예요. 난 엄마가 행복한 거 원하지 않거든요. 날 낳자마자 시설에 버려놓고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기껏 찾아와선 내 정착금 훔쳐서 도망쳤잖아요. 그래놓곤 이제 살만하니까 찾아와선 내 간까지 내놓으라고요? 엄마가 염치 없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쓰레기인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도 엄마를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예요. 비록 쓰레기 같은 엄마지만 그래도 나한테 가족이 있다는 위안을 삼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제 보니 엄마는 제 가족이 아니었네요. 남보다 못한 사이였어요. 내 가족은 지난 28년간 쭉 내 곁을 지켜준 내 아내 하나뿐인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가세요. 난 내 가족이랑 잘 살 테니까 엄마는 엄마 가족이랑 사세요. 돈 떨어졌다고 나 찾아올 생각 말고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살리겠다고 나 찾아와 간달라고 떼쓰지 말고 엄마가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나가요 당장. 더 이상 우리 집 더럽히지 말고. 정연아, 너 이러면 안 돼.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지 말고 우리 천천히 얘기 좀 해보자.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잖아. 우리 상우 네 동생이야.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테니까 엄마랑 상우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자. 가서 인사도 하고 검사도 받자. 응? 끝까지 자기 편한 대로 제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는 시어머니를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손에서 끝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그냥 순순히 못 끝내드려요. 어머님이 제 남편 정착금 훔쳐간 거 기억하시죠? 함께 살 집 보증금에 보탠다고 가져가셨던 거 말이에요. 그거 엄연히 사기인 거 아세요? 다행히 사기죄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 덕에 아직 어머님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다 장기까지 내놓으라고까지 하고 계시니 협박죄도 포함해야겠네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조용히 제 남편한테 손 떼고 가실래요? 아니면 법정에서 저희랑 더러운 싸움 한번 해보실래요? 법정으로 가면 어머님이 딸랑 돈 몇 푼으로 끝내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참에 콩밥 좀 드셔보실래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건강식일 텐데 어쩌실래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빛이 떨렸어요. 저희 그동안 부모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그 얘긴 뭐냐면요. 어머님이 이 인생에 티끌만큼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찾아와서 눈물 콧물 빼셔도 소용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었죠? 어머님 행복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이요. 저는 거기다 더해서 어머님이 불행해지길 바래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찾아와서 내 남편 인생 흔들려고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개처럼 물어뜯어서라도 어머님 인생에도 상처 내드릴 거예요. 내 남편이 받은 상처에 10배, 20배로 갚아줄 테니까 자신 있으면 또 찾아와 보세요. 그땐 어머님 인생 개박살 날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날 짐을 싸들고 저희 집을 나간 시어머니는 2번 다시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우편함에 제 남편 앞으로 온 봉투가 하나 꼽혀 있었어요. 그 안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뺏겼던 정착금 액수만큼이었죠. 그래도 법정 싸움은 피하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제서야 그 돈을 돌려준 걸 보니 말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저희 부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끈끈한 사이로 변했죠. 그리고 그 덕에 지금 제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있어요. 임신 사실에 놀라긴 했지만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는 남편을 보니 왠지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은 없지만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왠지 잘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록 서툴지는 몰라도 내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될 생각입니다. 그거야말로 우리를 버린 부모한테 하는
가장 우아한 복수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좋은 부모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